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전기이론 18년 1회 관연도 오버뷰 2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네, 전기 기능사 시험의 과거 문제들 중 일부, 그러니까 11번부터 20번까지 총 10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답만 찾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들 속에 숨어있는 전기이론의 핵심 원리, 또 그 개념들, 이걸 함께 탐구하는 겁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전기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좀 명쾌하게 풀고 싶다. 이런 당신에게 통찰력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자기저항에 관한 것이네요. 11번 문제입니다. 면적이 10제곱미터, 높이가 6cm인 사각기둥 도체가 있고 비투자율이 100일 때 자기저항을 묻고 있어요. 자기저항이란 전기저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낯설기도 하고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전기회로에서 저항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자기회로에서는 자기저항, 이걸 RM이라고 쓰는데 이게 자속, 그러니까 자기력선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아, 자속이 얼마나 잘 통과하냐 아니면 어렵게 통과하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RM은 뮤 RA 분의 L입니다. 공식을 보니까 L은 길이, A는 면적, 뮤는 투자율? 그런 건가 보네요. 전기저항 공식 R은 로 A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L은 다기력선이 지나가는 경로의 길이,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도체 높이 6cm, 미터로 바꾸면 0.06m가 되겠죠. 그리고 A는 자속이 통과하는 단면적 10제곱미터고요. 이제 뮤가 투자율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진공의 투자율, 뮤 제로, 그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있죠. 네네. 거기에다가 물질 고유 특성인 비투자율 뮤 R, 여기선 1000이죠. 이걸 곱해줘야 돼요. 즉, 뮤는 뮤 제로, 뮤 R 이렇게요. 아하, 비투자율이 클수록 자속이 더 잘 통과한다는 의미군요. 그냥 1000만 넣으면 안 되고 뮤제로를 곱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값을 다 넣어보면 돼요. 그럼 알베미콜 0.06,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1010 이군요. 이거 계산하면 잠시만요. 대략 47.7 나오네요. 단위는 ATWB고요. 네, 맞게 계산하셨어요. 보기 중에 제일 가까운 값이 2번 48이네요. 네, 정답은 48입니다. 이 자기저항 개념이 사실은 모터나 변압기 같이 자기회로 쓰는 장치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는 자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고 제어할 거냐, 이걸 결정하거든요. 재료의 투자율이나 모양이 성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그냥 계산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기기 설계의 핵심 원리였네요. 신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질문이네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보기 보니까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에서 끝난다. 자기장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서로 교차한다. 밀도로 크기를 나타낸다. 이런 설명들이 있네요. 네, 자기력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장을 좀 시각적으로 이해 쉽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몇 가지 기본 규칙이 있어요. 자석 바깥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패곡선을 그리고요. 어떤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그 점에서의 자기력선 접선 방향하고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장이 센 곳은 자기력선이 빽빽하게 모여있고 약한 곳은 듬성듬성 있죠. 즉 밀도가 세기를 나타냅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틀린 설명은 3번 서로 교차한다. 이게 틀린 거겠군요. 근데 왜 교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자기력선이 서로 교차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그 교차하는 한 점에서 자기장 방향이 2개 이상 존재한다는 뜻이 돼버려요. 아하.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떤 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딱 하나의 방향과 크기만 가져야 하거든요. 모순이죠. 그래서 자기력선은 절대로 서로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장이 공간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 조건 같은 거예요. 와, 명쾌하네요. 그냥 외웠었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더 깊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회로 이론으로 넘어가 보죠. 13번입니다. 저항 R이 9옴,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 XC가 12옴. 이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임피던스를 묻고 있어요.
임피던스. 아, 맞다. 교류 회로의 그 종합 저항 같은 개념이었죠. 네, 맞습니다. 직류에서는 그냥 저항 R만 생각하면 되는데 교류는 전류 방향이랑 크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코일이나 축전기도 저항처럼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이걸 리액턴스 X라고 하죠. 코일은 유도 리액턴스 XL, 축전기는 용량 리액턴스 XC, 임피던스 Z는 이 저항 R하고 리액턴스 X를 다 합쳐서 교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아, 그럼 이 문제처럼 저항이랑 용량 리액턴스만 직률로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냥 9 더하기 12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저항하고 리액턴스는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위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단순 덧셈이 아니라 벡턴 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렬일 때 R과 XC의 임피던스 크기 Z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해요.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C제곱 이렇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비평 구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12의 제곱, 루트 81 플러스 144, 더하면 루트 225, 제곱해서 225 되는 수가 15죠. 15옴이네요. 정답은 2번, 15옴입니다. 위상차 때문에 벡터합을 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임피던스 개념, 특히 임피던스 매칭은 뭐 라디오 수신 회로나 아니면 전력 전송 시스템 같은 데서 신호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14번은 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전력이 1.2V이고 용량이 20AH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했더니 전체 기전력이 6V가 되었다. 이때 용량은 얼마인가? 이걸 묻네요. 네,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압이랑 용량이 달라지죠. 직렬 연결은 전지를 쭉 한 줄로 기차처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각 전지의 전압, 즉 기전력이 더해져서 전체 전압은 높아집니다. 여기선 1.2V짜리 5개니까 6V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용량은요? 용량도 5배가 돼서 100AH가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함정이죠. 직렬 연결을 하면요. 전체 회로를 흐르는 전류는 모든 전지에 똑같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공급할 수 있는 총 전하량, 즉 용량 AHA에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전지 하나 용량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요? 마치 파이프를 길게 이어붙여도 파이프 굵기는 그대로인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용량이 그냥 20AH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 자료 보니까 제시된 답은 3번 400AH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은 분명히 20AH라고 하는데 답이랑 설명이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죠? 네, 가끔 학습 자료에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직렬 연결하면 전압은 더해지고 용량은 그대로다. 정확히는 가장 작은 전지 용량 기준, 이 원칙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제공된 설명과 원리에 따르면 20AH가 맞다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선 이런 명백한 오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원칙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군요. 헷갈릴 뻔했네요. 자, 이제 15번입니다. 비사인파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 순시파,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이 있네요. 비사인파라는 건 그 왜곡등 파형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깔끔한 사인파가 아닌 거. 네, 정확해요. 뭐 사각파나 삼각파, 톱니파처럼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하는 전기 신호들은 순수한 사인파가 아니라 대부분 비사인파 형태죠. 근데 프랑스 수학자 푸리에가 밝혀낸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복잡한 비사인파도 결국 여러 개의 단순한 사인파를 합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분해된 구성 요소들이 바로 보기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비사인파는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첫째는 주파수가 0인 성분, 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평균값, 이걸 직류분 DC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둘째는 비사인파의 기본 반복 주파수랑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 성분, 이게 기본파, 펀더멘털 웨이브고요. 셋째는 기본파 주파수의 정수배, 그러니까 2배, 3배, 4배 이런 주파수를 갖는 사인파들, 이걸 고조파, 하모닉스라고 불러요. 이 고조파들이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 파형 모양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순시파는 뭔가요? 이건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순시파 또는 순시값은 파형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특정 시점 t에서의 파형의 값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예를 들면 전압파형 VT가 있을 때 t는 0.1초일 때 전압값, 그게 순시값이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아닌 건 1번 순시파입니다. 참고로 이 고조파는 전력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통신 신호에 잡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군요. 비사인파 구성 요소 생각보다 중요하네요. 자, 다음 16번은 자장 속 도체가 받는 힘, 그리고 그 힘으로 한 일에 대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속 밀도가 0.5 웨버 퍼 제곱미터, 도체 길이는 20cm, 전류는 10A, 이동 거리는 50cm. 아, 자장과 직각으로 움직였다는 조건도 있네요. 네, 이 문제는 두 단계로 풀어야 해요. 먼저 도체가 받는 힘, 포스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동했을 때 한 일, 워크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장 B 속에서 길이 L인 도체에 전류 I가 흐를 때 받는 힘 F는 F 이꼴 BIL 사인 세타 공식으로 구하죠. 이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랑 관련 있고요. 네. 여기서 세타는 자장 방향이랑 전류 방향 사이 각도인데 문제에서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90도는 1이네요. L은 20cm니까 미터로 바꿔서 0.2m로 넣어야 하고요. 그럼 힘 F는 0.5 곱하기 10 곱하기 0.2 곱하기 1 계산하면 딱 1뉴턴, 1뉴턴이네요. 네, 맞습니다. 힘은 1뉴턴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1, W를 계산해야죠. 1은 힘 F와 그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R의 곱입니다. W 이퀄 FR. 도체가 50cm, 즉 0.5m 이동했으니까 한 1W는 W 이퀄 1N, 0.5m 이퀄 0.5J 줄이 됩니다. 정답은 1번 0.5네요. 이 원리가 바로 전동리,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힘의 원천이에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힘을 받아서 회전하는 거죠. 와, 모터 원리가 이 개성 속에 있었군요. 신기하네요. 자, 이제 17번입니다. 여러 종류의 저항 중에서 값이 클수록 좋은 저항은 뭐냐? 이걸 묻네요. 보기에는 접지 저항, 절연 저항, 도체 저항, 접촉 저항이 있어요. 이건 좀 개념적인 질문인데요. 네, 맞아요. 각 저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답이 보입니다. 도체 저항은 전선처럼 전류가 잘 흘러야 하는 부분의 저항이고, 접촉 저항은 부품끼리 연결된 부분의 저항이죠. 이 두 가지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걸 방해하니까 당연히 작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접지 저항은 안전을 위해서 기기랑 땅을 연결할 때 생기는 저항인데, 이것도 누설 전류나 이상 전류를 땅으로 빨리 흘려보내야 하니까 기준치보다 낮아야 하고요. 작을수록 좋죠. 그럼 남은 건 절연 저항인데요. 이게 답인가요? 그렇습니다. 절연 저항은 전선 피복처럼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부분, 즉 절연체의 저항을 말해요. 절연물의 목적은 전류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거거든요. 누설 전류를 막는 거죠. 누설 전류는 감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 손실이기도 하니까 이걸 막는 능력인 절연 저항은 당연히 클수록 좋은 겁니다. 절연 상태가 아주 좋다는 뜻이니까요. 아하, 안전과 효율을 위해서 절연 저항은 높아야 한다. 이해됐습니다. 정답은 2번 절연 저항이군요. 다음 18번은 유전체 내의 에너지 저장 문제입니다. 유전율 엡실론이 1000인 유전체의 전속 밀도 D가 100cm 제곱일 때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를 묻고 있네요. 네. 유전체라는 건 전기를 직접 통과시키지는 않지만 전기장 안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커패시터, 즉 축전기의 핵심 재료죠. 단위 부피당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 이걸 에너지 밀도 W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하는 공식 중에 전속 밀도 D랑 유전율 엡실론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W 이퀄 2분의 1 D제곱 엡실론입니다. 아, D는 단위 면적당 전기력 선수고 엡실론은 물질이 전속을 얼마나 잘 묶어두냐 뭐 이런 거였죠. 네, 맞아요. 이제 공식의 값을 넣으면 되죠. D가 100, 엡실론이 1000이니까 W 이꼴 2분의 1 100의 제곱 1000.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00
나누기 100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이네요. 5군요. 단위는 줄, 퍼, 세제곱미터, JM 세제곱. 정답 2번 5입니다. 네, 바로 이 에너지 저장 능력 때문에 커패시터가 전자기기에서 전하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유전체를 개발하는 게 작고 성능 좋은 커패시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힘내서 가보죠. 19번은 저항 3개, 2옴, 3옴, 5옴이 중열로 연결된 회로의 합성 컨덕턴스를 묻고 있어요. 컨덕턴스 주인은 저항 R의 역수라고 아까 잠깐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G인 R이죠. 저항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컨덕턴스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단위는 저항 단위 옴을 뒤집어 쓴 모나 아니면 지멘스를 사용하고요.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직렬이니까 합성 저항부터 구해야겠네요. 직렬은 그냥 더하면 되니까 R 토탈은 2오hm 플러스 3오hm 플러스 5ohm는 15ohm. 그렇죠. 그럼 합성 컨덕턴스는 이 합성 저항의 역수니까 G는 1R 토탈 이퀄 1, 10는 0.1 유니트 튀어네요. 정답은 1번 0.1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지만 저항과 컨덕턴스가 역수관계라는 기본 개념을 딱 짚어주는 문제죠. 참고로 병렬 회로에서는 컨덕턴스를 더하는 게 계산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저항이 25민 도체가 있는데 최적은 그대로 두고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저항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길이가 2배 됐으니까 저항도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 최적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체 저항 공식이 뭐였죠? R은 로 LA였죠. 로는 고유 저항, L은 길이, A는 단면적. 그렇죠. 그런데 최적 V는 길이 L, 단면적 A잖아요. 네, 최적이 일정하다는 건 L 곱하기 A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자, 길이를 n배, 여기서는 2배 늘렸다고 해보죠. 그럼 새 길이 L'은 NL이 돼요. 근데 최적은 일정해야 하니까 V 이퀄 L'A'은 NLA'. 이게 원래 최적 V 이퀄 LA랑 같아야 해요. 그럼 새로운 단면적 A'은 어떻게 될까요? A' 이퀄 V L'은 LANL이 돼요. 그럼 A의 n분의 1이 됩니다. 아, 길이가 n배 길어지면 단면적은 n분의 1배로 줄어든다. 마치 가래떡 길게 들리면 가늘어지는 거랑 똑같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와, 그럼 저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길이는 늘고 단면적은 줄었으니까. 새로운 저항 R은 R'은 로 곱하기 L'은 A'은 로 곱하기 NL 곱하기 AN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 곱하기 NL 곱하기 NA. R'은 로 N 제곱 AL 이렇게 되네요. 근데 로 LA 이게 원래 저항 R이니까. 그렇죠. 결국 R'은 N제곱 R이 됩니다. 즉,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N배 늘리면 저항은 N의 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와, 제곱배요?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제곱배라니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그럼 길이가 2배, n은 2가 됐으니까 저항은 2의 제곱, 즉 4배가 되겠군요. 원래 저항이 25옴이었으니까 새로운 저항은 4, 20옴 이퀄 80옴입니다. 정답은 3번 80옴이네요. 와, 이거 틀리기 쉬웠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결과는 실제로 재료를 가공할 때, 예를 들어 전선을 가늘고 길게 뽑아낼 때 저항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물리적인 형태 변화가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죠. 네, 이렇게 10개의 전기 이론 문제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기저항과 자기력선에서 시작해서 임피던스, 빗사인파, 전지 용량, 또 힘과 일, 여러 저항들의 의미, 에너지 저장, 컨덕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체 형태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까지. 와, 정말 전기와 자기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핵심 개념들을 두루 맛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들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전압, 전류, 저항, 자기장, 에너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관계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공식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식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랑 연결되는지 또 각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같이 이해하는 게 진짜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전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특히 마지막 문제는 도체의 물리적인 형태가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들 계속 더 작고 얇아지잖아요. 이런 소형화 집적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의 길이와 단면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저항이나 커패시턴스 같은 전기적 특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